네, 오늘의 멘토 정재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재환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우리 정재환 멘토님은 이 MC인 저로서는 진짜 대선배이시거든요. 근데 예, 오늘 예. 이렇게 아니, 뭐 그렇게 대선배 아니고요. 대선배시죠. 얼마 차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아 근데 오늘 이렇게 또 교수님으로 소개를 드리려니까 조금 어색합니다. 예.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그동안에 이제 방송은 조금 뜸했고요. 네. 예, 학교에서 뭐 이제 공부하고 또 그리고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예, 좀 그러다 보니까 자주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어떤 공부를 하셨어요? 저는 그 한국사를 공부했고요. 한국사.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 한글 역사, 한글 한글 역사. 운동사. 아. 예, 앞서 이제 말모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제 그 일제 때 조선어학회가 어떻게 해서 우리말을 지켰는지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한글 전용 시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시대를 만들어냈는지 뭐 그런 거를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니 근데 영 뜬금없지 않은 게요. 당시에 이렇게 프로그램 많이 진행하실 때도 예. 우리말과 관련된 프로그램들 많이 하셨잖아요. 막 예. 저도 그 TV 앞에 앉아갖고 쥐돌이 많이 잡았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 영향이 좀 있으셨던 거예요? 쥐돌이 영! 이런 거 기억하시겠네요, 그러면. 아니, 예. 네, 잘 요 기억이 앞에 계신 분들은 지금 전혀 모르세요. 지금. 그렇죠. 저 아저씨가 갑자기 왜 저러지? 이러실 텐데. 자, 문제 수영. 노노 야! 좀 무지하게 노노 났네요. 야! 잡았어요. 신. 네. 예, 그래도 정 아나운서께서는 지금 기억하시는 네, 거잖아요. 조금 하죠. 근데 예. 이런 프로그램들 영향이 좀 있으셨던 건가요? 어떤 공부를 그렇죠. 이제 하실 때? 뭐라 그럴까? 우리말에 대한 그 사랑?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거 하는 게 아니고 이 빠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이 사랑에 우리말 사랑에 이 한글 사랑에 빠지게 된 빠지게 거죠. 되신 거구나. 예. 그리고 저희가 조금 뒷조사를 해봤는데요. 예. 2013년에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네. 그 박사학위를 받으셨던 논문이 네. 조선어학회와 관련이 있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해방 이후에 바로 그 조선어학회 활동 이제 그거를 연구한 거거든요. 아, 예. 그렇군요. 오늘의 강연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멘토님의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조금 떨립니다. 예, 늘 카메라 앞에 서면 떨리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제 대학에서 뭐 한국사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한글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젊었을 때 그 개그맨으로 방송에 데뷔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1979년에 이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DJ가 이수만 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데뷔를 했고. 저는 굉장히 제가 재밌고 사람을 잘 웃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꼭 저처럼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아니 저런 얼굴로 웃길 수 있을까? 뭐 이렇게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으로 그러면서 개그맨보다는 영화 배우나 모델이 어울릴 텐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제가 무명이 길었어요. 예, 한 10년 가까이 무명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진 않았어요. 왜? 저에겐 꿈이 있었거든요. 1988년쯤인가요? 그 일요일 밤에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당시는 이제 이 콩트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짤막짤막한 콩트를 하는. 그때 이제 전도협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콩트 제목이 전도협입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전도협. 모르시겠죠?
예, 그때 이제 1987년에 이제 그 6월 항쟁 승리 이후에 그 이후에 전국에 이 노동조합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단체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도 그런 그 단체 얘기. 그래서 이제 전도협은 뭐냐? 전국 도둑놈 협의회. 그래서 매주 모여서 어떻게 털 건가? 이걸 이제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장님이 이번 주에 저 은행을 하나 털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뭐 좋은 생각 있어? 이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딱 손을 들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이제 축구공을 하나 이렇게 딱 들고요. 일단 이 공을 말이죠. 이걸 이제 은행에다가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은행에 들어가서 들키면 공 찾으러 왔다 그러고 안 들키면 훔치는 겁니다. 좀 싱겁죠? 예. 이렇게 어떻게 화끈하게 안 웃으시고 그냥 피식피식 웃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런 그 좀 싱거운 거 이런 거에 또 좀 매력을 느끼신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청춘행진곡 뭐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제 시쳇말로 이제 유명해졌습니다. 스타가 된 거죠. 퍼즐 특급 열차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그 쥐돌이 야옹 하는 뭐 이런 이제 쥐를 잡으면서 우리 그 속담을 맞히는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초성 퍼즐 이런 건 여러분한테도 그 익숙하실 거요? 뭔지 아시죠? 초성 퍼즐. 예를 들어서 이제 뭔지 아세요, 진짜? 알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과자 이런 낱말이 있으면 초성이 이제 기역, 지읒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역, 지읒 이렇게 불러주면은 과자 뭐 이러면서 맞히는 거죠, 그죠? 그죠? 어렵지 않죠? 네. 한번 해볼까요? 제가 그 초성을 2개 불러볼게요. 맞히시면 이제 뭔가 선물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빨리 그 낱말을 만드시면 돼요. 니은, 리을. 어느 분이 지금 제일 빨리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여기 맞습니다. 노래.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연습이고요. 예,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고. 진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진짜 문제는 조금 어려워 보이죠, 그죠? 3글자 낱말, 3글자 낱말. 그래서 뭘 드릴까요? 자, 이거 지읒, 기역. 저기, 맞습니다. 굉장히 빠르시네요. 오늘 저 자전거 타고 오셨어요? 이야, 정말 빠르십니다. 어쩜 그렇게? 왜 그러냐면 이게 3글자 좀 힘들거든요. 예, 제가요. 이건 이제 제가 최근에 좀 부끄러운 책입니다. 뭐냐면 나는 50에 영어 공부를 했다는. 20대 때는 뭐 하고 뭐 이런 책인데 아마 이제 지금 20대시죠? 예, 50까지 갖고 계셨다가 그때 가서 읽으시면 돼요. 그 오른쪽에 계신 분하고 왼쪽에 계신 분한테도 이걸 전해주세요. 예, 그래서 제가 3권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바빴어요. 바빴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그 뭐라 그럴까요? 이게 저 한창 때 젊었을 때 아마 여러분 나이 또래 때 그때 사진입니다. 저 때가 훨씬 낫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간다는 건 참 서글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인생의 그 황금기, 이 황금기는 바로 여러분 지금 그 청춘 시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 때인데 아무튼 이 스타가 되니까 굉장히 바빠지더군요. 예, 정말 어떤 때는 이제 밥 먹을 시간도 없고 그런데 바쁘고 또 인기도 있고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뭐 인간은 다 부족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마는 내가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방송국에 있는 서점에 가서 이제 책을 막 사가지고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공자의 이제 논어라는 책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논어는 공자님이 직접 쓴 책이 아닙니다. 이제 그 제자들이 공자님의 가르침, 그 말씀을 담아놓은 책인 거죠.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어록입니다. 공자의 어록. 예, 그렇게 되는데 공자님을 우리가 이제 그 인류의 위대한 스승 가운데 한 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근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공자님은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면서 동시에 돌아가실 때까지 공부를 하다 돌아가신 그 학생이다. 이걸 이제 발견을 한 거죠. 공자님이 일생을 이렇게 회고를 했는데요.
15세 지학, 그러니까 학문의 뜻을 뒀고 30세에 이립, 그래서 스스로 독립을 했고 40세는 불혹입니다. 여러분 이제 40은 아직 멀었죠? 그죠? 아직 멀었어요. 30은 금방이에요. 예, 금방입니다. 40은 불혹. 이건 뭐냐 하면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50은 지천명. 이제 50이 돼서 이 하늘의 뜻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60은 이순입니다. 어떤 얘기를 들어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70이 종심이에요. 종심. 그러니까 마음 가는 대로 행동을 해도 전혀 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위대한 스승으로 기억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좀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도 하고 싶고 또 좋은 선생님한테 좀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이 40에 성균관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뭘 공부했냐면 이제 한국사,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한글 운동사를 공부해가지고 꼭 13년 만에, 그러니까 2013년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죠. 그리고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요, 원래 그 역사 하면은 머리 아파, 이름 외워야 돼, 무슨 연도 외워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사 공부하면서 만난 인물을 오늘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해마다 750억 원의 순수익이 있다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이게 순수익입니다. 750억 원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해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여기서 400억을 예를 들어서 뭐 유지하고 연구 개발 이런 데 다 써도 350억이 남아요. 이거 1년에 어떻게 써야 되죠? 하루에 1억씩 써야 됩니다. 그죠? 어떻게 뭐 떡볶이 사 드실래요? 아무튼 이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내가 750억이 있으면 뭘 하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0여 년 전에 1906년에 태어난 분인데 이분이 23살에 바로 이만한 재산을 상속을 받습니다. 누구냐 하면요. 바로 간송 전영필이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분은 요즘 말로 하면요. 이 금수저입니다. 금수저도 이게 보통 금수저가 아니고 이 다이아몬드가 한 10개 이상 박힌 어마어마한 그 금수저죠. 그러니까 이제 저분이 그 23살에 한 800만 평 되는 그 뭐 땅 이런 거를 이제 상속을 받았는데 농사를 짓죠. 한 2만 석 정도가 이제 소출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뭐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제하고 순수하게 들어오는 돈이 이제 15만 원이에요. 15만 원.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기와집, 서울에 있는 기와집 한 채가 1,000원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기와집이 150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요즘 여러분 쉽게 요즘 아파트로 한번 바꿔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 그게 150채면은 750억이 되는 겁니다. 이분 750억 갖고 뭐 하셨을까요? 저도 일제 때를 안 살아봤습니다만은 일제 때는 우리가 그 식민지 백성이었습니다. 일본한테 많은 걸 뺏겼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쌀이라든가 뭐 끌려가서 노동하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제 우리 귀중한 문화재 이런 것도 해외로 특히 이제 일본으로 많이 우리 그 귀한 문화재 이런 거를 일본 사람들이 그 권력이라든가 재력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싹쓸이 하던 이런 상황. 그때 이 전영필 선생은 생각한 겁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이 소중한 이 유산으로 우리의 그 문화재, 우리의 보물을 지켜야겠다. 그래서 이제 사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옛날 그림, 옛날 책. 그러니까 이제 장안에 소문이 나는 거죠. 뭐 좀 이상한 청년이 있다. 그런 걸 산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그걸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조선의 그 아주 그 귀한 보물들을 수집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이분이 수집한 거 가운데 뭐 한두 가지만,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국보 제68호, 바로 이제 고려청자입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유산 가운데 늘 우리가 이제 자랑스러워하는 거죠. 이거 보면요, 이름이 이제 이게 고려청자 상감 운항문 내병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청자고요. 그리고 상감이라는 거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어떤 걸 그렸냐? 운학. 그래서 구름과 학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매병이라는 건 이제 꽃병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보시면은 이 구름 사이를 아주 이 학들이 신비스럽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몇 마리인지 아시겠어요? 알 수 없죠? 66마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국보입니다. 어마어마한 보물이죠. 이걸 누가 갖고 있었냐 하면 일본인 골동품상 마에다 사이치로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걸 판다는 얘기를 듣고 전용필 선생이 찾아간 겁니다. 가가지고 내가 사러 왔습니다. 근데 마에다가 딱 보니까 굉장히 낯선 그 청년이 온 거예요. 그 바닥에서 이름을 아직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다가 심지어는 그 조선인이야. 근데 이걸 산대. 이 어마어마한 거를. 그러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깔보면서 뭐 사거나 말거나 그러면서 이제 2만 원을 부른 겁니다. 2만 원? 2만 원이 100억이에요? 100억입니다. 그런데 전용필 선생이 그 자리에서 가방을 열고 2만 원을 꺼내서 바로 지불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갖고 온 거죠. 마에다는 엉겁결액을 판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팔고 나서 들어보니까 아니 그거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그걸 왜 팔았냐고 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마에다가 뭔가 후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용필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거 다시 내가 되사고 싶다. 근데 전용필 선생이 거절합니다. 이거는 되팔 수 없습니다. 혹시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계시면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제가 아주 좋은 값을 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전용필 선생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것을 수집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우리 걸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지켰으니까 지금 우리가 저 아름다운 고려청자를 감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고려청자 조금만 더 볼까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왼쪽은 이제 국보 65호입니다. 제65호. 저건 이제 기린형 향로예요. 위에 이제 기린이 올라가 있죠? 예쁘죠? 안 예뻐요? 미적 감각을 좀 기르셔야 돼요.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원숭이 모자 연적입니다. 그러니까 저 원숭이 엄마가 지금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연적은 뭐냐면 여러분 그 붓글씨, 옛날에 붓글씨 쓸 때 먹을 갈고 그 물을 부어야 되잖아요. 먹을 갈 때 바로 그 물을 담아놓는 주전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원숭이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 그런 그 주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세상에 이 고려를 우리가 귀족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귀족들이 얼마나 화려한 생활을 했는지 이런 것도, 아니면 또 그 당시 그 귀족들의 그 생활 수준이 얼마나 높았는지, 얼마나 이 예술적인 그런 심미안을 갖고 있었는지 이런 걸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저기 보시면은 이 아기 저 뒤통수에 구멍이 있죠. 저기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뒤통수에서. 구멍이 좀 작죠. 그 엄마 뒤통수는 지금 안 보이죠. 엄마 뒤통수에도 구멍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물을 따라 넣는 거예요. 아무튼 이것도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이것을 사셨는데 누구한테 샀냐면 그 일본에서 활동을 하던 그 존 게스비라는 영국인 국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본에 와서 활동을 했는데 이런 그 동양의 이런 그 자기 같은 거, 그릇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수집을 하기 시작했는데 고려 자기가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일본에 있으면서 바로 이 청자 이런 것들이 나왔다 그러면은 바로 조선으로 건너와서 저것을 수집을 해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1937년에
이제 중일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죠. 그때는 이제 서서히 그 일본하고 이 서양 나라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불편함을 느끼고 이제 귀국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때 자기가 수집했던 이런 청자들 이걸 다 가져가고 싶은데 다 가져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보고 싶은 것만 한두 개 빼고는 이제 저걸 내놓는 거죠. 그 소식을 딱 듣고 전영필 선생이 바로 일본으로 찾아간 겁니다. 가서 이걸 내가 사고 싶습니다. 했는데 아무튼 이게 협상이 쉽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걸 얼마에 사셨느냐? 40만 원에 샀습니다. 40만 원이 얼마예요? 계산 막 이렇게 빠른 분들은 아시겠죠? 얼마쯤 될까요? 예? 2천억. 그렇죠. 2천억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예. 그래서 전영필 선생이 아무리 부자라도 현금 2천억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저걸 사기 위해서 땅을 이제 팔았습니다. 자기 재산 중에 일부를 처분을 해가지고 저걸 사신 거죠. 그렇게 해서 사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고려 청자의 주인으로서 이것을 이제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신윤복의 그 단오풍정이라는 그림입니다. 이것도요. 그 일본의 그 오사카의 야마나카 상회라는 데서 이걸 갖고 있었어요. 이미 이제 일본으로 갔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포함해서 한 30폭 정도의 풍속화가 담겨 있는데 이것도 전영필 선생이 오사카에 날아가셔서 협상을 해가지고 이제 25,000원에 구입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만일 이 신윤복의 그 이 화첩 이게 돌아오지 않았으면 아마 신윤복의 그림을 우리는 몇 점밖에 모를 수도 있고 그리고 신윤복 자체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 지금 그림 한번 보세요. 이 단오의 여성들이 모처럼 이제 자유를 만끽하는 그런 모습. 제일 먼저 그래도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그네를 띄고 있는 여성이겠죠? 그죠? 예.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어디 위쪽이에요? 아니면 아래쪽이에요? 예, 아래쪽에는 이제 그 단오면은 그 여성들이 이제 그 계곡물에 머리를 감지 않습니까? 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머리를 감고 있는데 거의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노출이 돼 있죠. 그죠? 많이 노출이 돼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이 재밌는 게 여러분 이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가 재밌어요? 발견하셨어요? 뭐요? 어디? 저쪽에? 네, 저 왼쪽 구석에 구석에 남자애들이 2명 있죠? 예, 저러다 혼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신윤복 선생이 굉장히 참 그 유머가 있는 분이었다. 또 이런 거를 또 이제 이런 그림에서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그림으로도 굉장히 참 그 아름답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사료가 되는 겁니다. 이 풍속화를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걸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간송 전영필 선생 이분의 이 소장품을 보지 않고는 한국의 미술사를 얘기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정말 하는 것들을 수집하고 지키신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간송 선생께서 사신 거 지키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훈민정음입니다. 훈민정음은 이제 이 세종이 만든 문자의 이름이고 그리고 또 바로 저 책의 이름입니다. 저 책 이름이 훈민정음이에요. 우리가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이제 언제 이제 나오게 되냐 하면 1940년에 이 책이 이제 세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1443년에 세종이 이 훈민정음을 창제했어요. 그리고 1446년에 3년 후에 바로 이 책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이 책은 뭐냐 하면 훈민정음이라는 문자의 아주 완벽한 해설서입니다. 그런데 그때 분명히 인쇄가 되고 세상에 나왔는데 1940년 이전까지 이게 한 권도 없었어요. 한 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이 학자들이 발견한 건 뭐냐 하면 훈민정음 언해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월인 속보에 그 들어가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세종 서문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이 글자를 만들었다 라고 하시는 말씀.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요, 예의라 그래가지고 기역이라는 글자는 군이라는 글자를 소리 낼 때 처음 나는 소리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역, 저기 있죠, 기역, 그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기역이라는 글자는 군자, 저걸 소리 낼 때 처음 나는 소리다. 그러니까 이 기역이라는 글자가 어떤 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예요. 뭐가 없었냐면 훈민정음이라는 글자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제자 원리는 없었던 겁니다.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이 훈민정음이라는 글자는 아마 이제 이 고전을 모방했다. 그러니까 옛날 글자를 모방해서 만들었을 것이다. 또는 뭐 인도 글자를 모방했다. 또 몽고의 뭐 파스파 문자를 모방했다. 또 심지어는 그 문창살을 모방했다. 모방했다라기보다는 이제 문창살에서 그 글자를 따왔다. 여러분 저 창살 알아요? 문창살 알죠? 네. 근데 왜 이런 구구한 설들이 나왔었냐 하면은 그 훈민정음 바로 이 책이 발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책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그 앞에만 아는 겁니다. 서문하고 예의. 그 뒤가 어떤 건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궁금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전영필 선생이 1940년에 이게 안동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그 이제 소장사가 이제 팔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요, 이 책값은 그렇게 비싸게 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옛날 거 귀한 거라고 해도 한 100원, 예, 한 100원 정도씩에 이렇게 처음에 거래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100원이면 얼마인가요? 1,000원이 기하집 한 채니까 5억이면은 100원이면 그래도 5천만 원이에요, 그죠? 그런데 소장자가 한 1,000원쯤 받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간송 선생이 뭐라 그랬냐면 10,000원을 주면서 이게 정말로 훈민정음이라면 제가 이 정도는 드려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간송 선생은 뭐 이렇게 우리의 귀한 그 문화재의 어떤 가치 이런 걸 흥정하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것을 이제 사시게 되는 거고, 그리고 바로 이제 그 내용이 공개가 되는 겁니다. 예. 자, 요게 이제 제자해입니다. 이 훈민정음이라는 글자를 어떻게 만들었다 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훈민정음 한글은 굉장히 과학적인 글자다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그 과학적이라는 근거가 뭐냐 이겁니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근거를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정음 28자 여기 오른쪽 두 번째 줄부터 아래에 있는데요. 정음 28자는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거죠. 초성 첫소리 범 17자,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이제 어금니 소리입니다. 어금니 소리 글자 기역은 혀뿌리가 목을 막는 모양을 본떴다. 혀소리 글자 니은은 혀가 잇몸에 닿은 모양을 본떴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소리를 낼 때 발성기관의 모습 이것을 갖고 글자를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가 더 기가 막혀요. 뭐냐? 키읔은 기역보다 소리가 좀 세므로 획수를 더했다. 예. 그렇게 해서 기역에서 키읔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된 소리라고 얘기하는 쌍기역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 훈민정음 한글은요, 이게 따로따로 멋대로 노는 그런 문자가 아니에요. 바로 저런 그 제자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민정음이 과학적인 거다. 이게 무슨 뭐 우연히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훈민정음은 이제 우리가 표음 문자라 그러죠. 소리 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음소 문자예요. 음소 문자라는 건 뭐냐면은 그 자음과 모음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말이라는 낱말이 있는데 한음절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미음, 아, 리을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음소 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앞서 말씀드린 그거 기역에서 키읔이 나오고 쌍기역이 나오는 거, 이게 자질 문자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것은 이제 영국의 언어학자 제프리 샘슨이라는 분이
이 개념을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얘기를 하느냐? 지금 지구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문자 가운데 가장 완벽에 가까운 자질 문자는 바로 훈민정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본 글자 여러분 아시죠? 예, 그 가나 문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가나 문자도 음절 문자입니다. 소리 글자죠. 소리를 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글자 하나에 자음과 모음이 이게 한 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뭐 카키, 쿠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글자가 되는데 영어 모닝이 있죠, 모닝. 예, 저걸 이제 한글로 적으면 이게 모닝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죠?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저것을 일본 글자로 적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모닝구가 됩니다. 일본어는요 항상 이게 모음으로 끝나야 돼요. 그렇지? 받침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그 일본어에 맞춰서 저것을 외래어를 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닝 구가 되는 거고 우리는 이제 킥, 뭐 나이스 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키쿠, 나이스 키쿠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소리가 굉장히 멀어지죠. 예.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은 저기 제가 코라무라고 적어 놨는데요. 코라무는 어떤 영어를 저렇게 적어 놓은 걸까요?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추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게 뭐 공부할 때, 지금은 이제 뭐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예, 그냥 이제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는데, 아무튼 이게 추측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코라무 뭘까요? 저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컬럼이라고 얘기하는 그 영어란 말입니다. 이 한글로 적으면 컬럼이라고 적을 수 있고, 뭐 칼럼이라고 적을 수도 있고, 콜럼이라고 적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예, 우리가 뭐 적는다면 마음대로. 근데 저렇게 일본 글자로 적으면 코라무. 최선을 다해서 적은 겁니다. 예, 소리가 많이 멀죠. 그리고 이제 영어 알파벳, 저것도 이제 이 표음 문자고 그리고 저건 음소 문자입니다. 이제 영어 알파벳에도 모음이 있고 자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어 알파벳은 조금 좀 덜 편리해요. 예, 한글에 비교하면 왜 그러냐면 이 A라는 알파벳 이게 여러 가지 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F를 할 때는 에이스 할 때는 A. 그리고 뭐예요? 아메리카 할 때는 또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영어 배울 때 힘든 게 뭡니까? 알파벳만 보고는 이걸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될지 잘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사전에서 이 발음 기호를 찾아봐야 된다. 그렇지만은 한글은 발음 기호 그 자체다. 글자와 소리가 1대1 대응한다. 이런 점에서도 이 소리 글자로서 대단히 우수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세종이 만들고 또 간송이 그 비밀을 밝힐 수 있게끔 그것을 사고 이것을 또 연구하고 통일하고 함으로써 바로 이제 근대적인, 그러니까 이 한국어를 근대적인 언어로 만들어 놓은 그 조선어학회의 그 활동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 수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세요, 이제 이것은 외국의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알파벳을 발명했다. 이것은 이제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그 포스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글은 모든 알파벳이 꿈꾸는 최고의 문자다. 최고의 문자랍니다. 예? 요거는 이제 그 영국의 그 존 맨이라는 역사학자.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 한글은 세계 문자 사상 가장 진보된 글자다. 한국 국민들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문자학적 사치를 누리고 있는 민족이다. 이거는 이제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게리 레디아드라는 그 교수님이 얘기를 하신 건데 문자만큼은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명품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대학에서 한국사도 가르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제 자신을 학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나이 40에 대학에 가서 한국사를 공부하고 한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본어를 공부해야 돼요. 그런 상상도 못했죠. 근데 왜냐하면 일본 자료를 봐야 이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연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학원 다니시죠? 예. 그래서 이제 저기 저 어학원에 가가지고 그 조그만 교실에서 앉아서 그 바로 이제 여러분 나이 또래 그 학생들하고 같이 그 일본어를 공부했습니다. 근데 뭐 일본어 그러면 뭐 어려울 것 같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야 어제는 그저 너무 이빠이 먹더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 일본어란 말이죠. 좀 아싸리하게 해봐 이런 거. 이거 다 일본어예요. 근데 이런 거 쓰면 안 되는 거죠. 예, 그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또 일본어를 필요로 해서 제대로 배울 이유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한국사 연구 때문에 그 일본어를 배우게 된 건데, 근데요 나이 40 넘어가지고 그 20대 조카 같은 이런 학생들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게 공부하는 거 쉽지 않아요.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순간도 많아요. 뭘 배운다는 거, 또 이제 내가 뭘 모른다는 거, 아니 저 아저씨는 저 나이에 저것도 모르나? 그리고 아니 똑같이 수업을 듣는데 저렇게 못하나? 이런 생각을 저쪽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부끄러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그런 걸 느꼈지만은 어떻게 그걸 그럼 극복을 했느냐? 역시 저는 이제 그 답을 논어에서 찾았습니다. 불치하문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 또는 나보다 지위가 어린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저는 철저하게 그 말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이제 공부를 쭉 한 거죠. 제가 이제 최근에는요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영어 잘하죠? 저희는 영어를 잘 못해요. 아무튼 저희 이제 또래를 이제 영포 세대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영포 세대는 뭔지 아시죠? 영숙이, 영희, 영자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지만은 영어는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그게 영포 세대입니다. 영어를 못해요. 그래서 길에서 외국인 만나면 사실은 근데 저희 때는 외국인을 만날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았어요. 요즘에는 영어 점수 없으면 취직 잘 안 되죠. 예전에는 영어 점수가 없어도 취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포기할 수도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게 옛날 얘기인데 이게 싫어합니다. 근데 뭐냐면은 한국 사람 외국에 이민을 갔어요. 미국으로. 자동차 운전하다가 단속이 된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요즘엔 우리나라도 그게 안 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단속이 되면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네요. 그러면서 이제 한번 봐주세요.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지금은 하면 안 돼요. 지금은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옛날에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미국에서 단속이 됐는데 하고 싶은 거죠. 그 얘기를.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Look at me once. 경찰관이 굉장히 당황했겠죠. 왜? 아니 자기 얼굴을 왜 들여다봐 달라는 거야? 왜 쳐다봐 달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봐달라는 게 아니라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뭐 Can you give me a break, please?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요. 이런 거는 영포 세대는 상상을 못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여행을 갔는데 호텔에 이 방에 들어갔는데 뜨거운 물이 안 나오더래요. 그럼 어떻게 해? 뜨거운 물 안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there is no water in my bathroom 이런 거 모른단 말이죠. 영포 세대는. 목욕은 하고 싶고 전화 수화기 딱 들고 사람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샤워기 들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포 세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이게 늦게 이게 영어 공부를 시작한 이유는 뭐냐면 세상이 변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옛날에는 영어 점수 없어도 됐고 외국 사람 만날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외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지금 또 취직 안 해도 되니까 영어 점수는 필요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저는 이제 한국사를 가르치고 또 이제 이 한국어 이제 이 한글 운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한국어도 가르칩니다. 이주 여성들한테 저희 단체가 있어요. 한글문화연대라는 단체에서 시집 오신 여성들 계시죠? 그분들 이제 한국어도 가르쳐드리고 한국 역사 문화 이런 것도 가르쳐드리는데 내가 이게 영어를 좀 할 수 있으면은 이분들한테 뭔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가르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는
앞으로 뭘 하면서 살지? 그 미래를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저는 공부를 하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일단 필요한 공부가 뭔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공부할 수 있는 이 저력은 뭐냐면요. 호기심. 그리고 이 궁금해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래야 이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알고 싶다는 거. 이 지적 욕망. 이런 걸 좀 가지셔야 돼요.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치함은 이건 뭐냐?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은요. 제가 이 한국사 한 20년 공부했는데 요만큼 아는 겁니다. 요만큼 아는 거예요. 한국사를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요만큼 아는 겁니다. 빙산의 일각인 거죠. 예. 그래서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그냥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고, 예, 동생한테도 물어보고, 후배한테도 물어보고,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부를 엉덩이로 한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무슨 박사학위 받았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똑똑해 보여요? 이렇게 반응이 없어. 예, 예, 똑똑해 보여요? 제가 이렇게 머리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대답을 요구하고 있죠. 강요하고 있죠, 강요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저 친구는 머리 좋은가 봐. 근데 제가 아주 옛날이라 잘 기억은 안 나지만은 중학교 때 그 IQ 테스트 이런 거 하잖아요. 아마 110을 조금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럼 똑똑한 거 아니죠? IQ 좋은 거 아니죠, 그죠? 그냥 이게 평범한 거죠. 네, 그런 거예요. 인내와 끈기입니다.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도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엉뚱한 분들이 그럼 잘하겠죠. 응? 이 엉덩이가 좀 뚱뚱한 분들.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지는군요. 그래서 아무튼 인내와 끈기로 포기하지 않고 한다. 네, 그것이 바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아닌가.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는 학생이다. 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배우고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이 말로 오늘 제 얘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주 흥미진진했던 강연 잘 듣고 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멘토님, 이 잘생긴 외모에 지적임에 적절한 유머에 저랑 좀 캐릭터 겹치는 것 같아요. 아니 저 그죠? 젊었을 때랑 비슷하세요. 아, 진짜 과치. 이거 진짜 과치 근데, 아닙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저보다 네. 더 이게 표정이 환하신 것 같아요. 느낌이 굉장히 정말? 좋아요. 앞으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아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근데 제가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초성 게임 하는 거를 조금 들으면서 네.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있어요. 예. 제가 문제 하나 내보겠습니다. 예. 지읒, 지읒, 히읗. 뭐가 있을까요? 지읒, 지읒, 히읗. 네. 뭘까요? 정재환? 정재환이에요? 오. 정답.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정진형. 정진영. 네. 예. 저는 정진형이거든요. 예. 근데- 모르셨어요? 지금 막 나 이런 근데 분위기인데. 문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그죠? 네, 이 정도면 당황스럽습니다. 인연 예. 아닙니까? 캐릭터도 겹치고. 그러네요, 예. 진짜. 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닮았어요, 저희? 닮았어요? 뭔가 인연이 너무 있는 것 같아요. 강요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을. 어쨌든 저는 이렇게 인연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배님. 진짜 예, 아니 근데 만나뵙게 돼서. 저는요 네. 오늘 이제 이렇게 직접 만난 건 처음인데 굉장히 듬직하고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정진혁 아나운서 같은 분들이 또 우리 방송을 지키고 방송 언어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 아유, 하는 게. 네, 고맙습니다. 제가 예. 잘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코미디언 시절을 잠깐 언급을 해주셨어요. 네네. 네, 무명이 기셨다. 한 10년 정도의 무명을 예. 거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근데 아까 젊으셨을 때 사진을 보셨는데 너무너무 잘생기셨었거든요. 정말로. 지금도 물론 훌륭하시지만. 좀 많이 상했죠. 아니. 근데 제 말씀은 그 시절에 그 정도 외모면 예. 뭐 배우나 아나운서나 이런 쪽으로 좀 전향을 해보셨을 수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수한 거죠. 잘못 산 거예요. 인생을 잘못 산 거예요. 예. 아, 후회하시나요? 영화 배우로 아. 했었어야 돼요. 아니면 모델을 하든가. 예? 뭐가요? 영화 배우?
모델. 모델. 그러니까. 근데 키가 크시고, 그때는요. 네. 그때는요. 모델 한다 그러면은 모델에 대한 인식도 안 좋았어요. 아. 너 모델려고 모델하니? 진짜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걸 번듯한 직업으로 생각을 안 했어요. 예. 걱정들을 많이 하신 거죠. 근데 지금은 달라졌죠.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예. 후회는 안 하시죠? 지금은 뭐요? 뭐 다른 쪽으로 전향을 하셨어야 된다라는. 많이 후회하고 있죠. 지금 후회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후회를 예? 하신다고요? 예. 아니,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자기가 뭔가 좋아하는 거, 또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남과 뭐 달리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걸 잘 찾으시면 됩니다. 예,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는데 돈 벌기가 힘들다. 근데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예, 저는요 돈은 그렇게 뭐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삶에 네.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합니다.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더듬고 있죠 말을. 그러니까 예. 거짓말 아니시죠? 아닙니다. 절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요 그 30대 때 그 연예인으로 잘 나갈 때 네네. 그때 돈 많았어요. 지금 돈 없습니다. 근데 그때도 행복했지만 저 지금도 행복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자기가 뭔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 그런 걸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끼니는 해결해야죠. 그렇죠. 그 정도 사회 능력은 그 있어야죠. 정도는. 끼니는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죠? 이 해마다 750억 원을 번다면 어떨까? 네.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예.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예. 거짓말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전용필 선생님처럼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네. 이제 그분은 돈이 많았으니까 그걸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아니 나도 저 1년에 750억 순이익 들어오면 얼마든지 뭐 고려 청자가 아니라 고려 청자 할아버지도 사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요. 실제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돌아보세요. 그렇게 사는 분들 또는 그걸 실천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정말 귀해요. 예. 그렇지만은 그런 분들이 계셨다는 거. 이게 고마운 거죠, 우리 역사에서. 이 한글이 참 위대하고 과학적인 글자인데 네. 또 다른 의미에서 굉장히 또 위대한 글자인 것 같아요. 영포. 영포. 영포 말씀하셨는데 줄임말도 이렇게 잘 되고 예. 인터넷 용어도 뭐 이렇게 가능한 문자들이 흔치가 않아요. 네. 근데 이런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토님? 여러분 말 줄이는 거 좋아해요? 예? 좋아해요?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요? 뭐 열봉도 있고. 버카 뭐 이런 거는 가장 아, 대표적인 거고. 버카? 버카. 예, 버카충. 버카충. 버스 카드 충전기예요? 네. 뭐 그런 거예요? 충전한 뭐 버스 카드 충전. 예. 네. 또 뭐 안습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거는 또 이게 못 알아듣는 기성 세대들도 있어요. 음. 뭐 말을 줄이는 거, 뭐 이런 현상은 뭐 과거부터 있었어요. 과거부터 있었던 건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엄마 내일 학교에 오면은 그 중도로 와. 그랬을 때 엄마가 중도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 중도 어디예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죠? 중앙도서관이에요. 근데 엄마가 아실까요?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설명 없이 중도로 와. 모르죠. 중도에 오지 말란 얘기인가? 어쨌든 이제 그런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황 또는 오해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만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구나. 제가 네. 걱정하는 건 뭐냐면요. 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외래어 요즘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들고 있는 거 이건 뭐죠? 리모컨인가요? 아무튼 뭐 이거 네. 이 리모컨. 포인터기인가요? 아무튼 뭐 이런 것들 이 뭐 컴퓨터라든가 파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선글라스 뭐 이런 거 이런 명사류는 참 좀 어려워요. 이걸 이제 우리말로 뭐 이렇게 바꿔 쓴다든가 바꿀까? 이런 것들이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저는 최소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뭘 안 했으면 좋겠냐면 뭐 야 참 그건 나이스하다. 또 뭐 야 그럼 어때 그러면 쏘쏘 뭐 이런 얘기 하시죠 여러분. 그죠? 그런 얘기까지는 사실은 쟤 좀 터프해. 뭐 이렇게 한다든가 또 아니면 야 걔 정말 쿨하지 않니? 이런 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것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불필요하게. 예, 그러니까 보세요. 명사류에 그거 하죠. 지금 뭐 터프에 뭐 쿨에 이런 거 다 하죠. 그러면은 나중에요. 우리 한국어가 굉장히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는 만들지 말자 이거죠. 네. 예. 그리고 멘토님께서 상을 또 언어 관련해서 수상을 또 많이 하셨어요. 예. 1999년에 제1회 KBS 진행 부분 바른 언어상을 수상을 하셨고요. 네네. 그리고 푸른미디어상 언어상 또 수상을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2003년에 수상한 만학도 부문 대통령상을 받으셨어요.
어떤 네. 상이 좀 자랑을 좀 해주세요 이 자리에서. 이런 거는 원래 이제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를 다 그랬어야 되는 하시는데 거예요? 예, 끝날 때 얘기를 예. 근데 이제 그 만학도상은 뭐냐면요. 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 40에 이제 대학을 갔잖아요. 그리고 저는 진짜 이 궁금하고 이게 제가 알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학교를 갔거든요. 예, 저는 수업을 딱 2번 빠졌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아주 불가피하게 무슨 갑자기 생긴 어떤 방송 때문에. 그때는 이제 방송도 꽤 많이 할 때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된 건데 네. 그리고 제가 성적이요. 저도 좀 놀라긴 했는데 평점이 4.3이 좀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 성균관대학교 인문학부 수석으로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제 학교 안에서도 총장상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때 대통령이 주는 무슨 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거기서. 만학도상을 받은 거죠.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이제 기특하니까 주셨겠죠. 얼마나 예. 힘든데요 그게 사실. 예, 나이도 많은데 애썼다 이러고 이제 격려해 주신 거겠죠. 수석 입학보다 어려운 게 수석 졸업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가요? 그럼요. 혹시 혹시 수석 수석- 해주세요. 예. 아니 수석 아니에요. 아니 여기 수석 입학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왠지 그렇죠? 2년 수석 장학금 입학. 받고 다니긴 했는데 예. 마지막 2년에 제 반쪽을 만나면서 성적이 확 떨어졌습니다. 저는. 예. 반쪽을 안 만났어요, 저. 그런가요? 지금 생각하면 그랬을 수도 아니 왜 있겠죠. 이렇게 일찍 만나는 거예요? 천천히 만나도 되잖아요. 맞아요. 예. 지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예. 이제라도 생각을 고치세요. 지금 그칠까요? 예. 얘기가 이상한가? 그좀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예. 역사의 중요성은 아는데 미래에 치중된 청년들이 왜 역사를 배워야 하는지 왜 역사를 네, 미래에 치중된 청년들에게 왜 역사를 알아야 하는지 굉장히 이거 어려운 질문을 왜 역사를 알아야 되느냐? 근데 예. 중요한 질문이기도 해요. 예. 어.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본이 타케시마가 자기네 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모르면 그럼 어떻게 그들을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를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예. 독도는 선생님이 지키세요. 나는 다른 걸 지킬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 그렇지만 같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할 수 있고 남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고 사과를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역사를 모르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정 아나운서님 네. 언제 아나운서가 되겠다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한 대학생 때. 그렇죠. 네. 그때 갑자기 그냥 나 아나운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그런 건 아니에요. 계기가 있었죠. 어떻게 계기가 뭐예요? 네, 학생회장이었는데 네네. 대중 앞에 서서 이렇게 마이크로 이야기를 하고 소통하는 것에 예. 굉장히 행복을 느꼈어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좀 꿈을 꾸게 됐죠. 그러니까 그 학생회장이 되기까지의 그 정 아나운서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역사를 바탕으로 뭔가 설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뭐가 돼야겠다. 그런 거죠. 네네. 저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역사를 잘 알고 이해함으로 해서 내 다음 모습을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멘토님 오늘 저희와의 만남 어떠셨습니까? 예, 그렇죠. 예, 행복했습니다. 예, 이렇게 좀 이게 참, 네, 이게 참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이제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제 생각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토크 콘서트 활동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멘토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